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중세 유럽을 뒤흔든 거대 조직 템플 기사단입니다. 보통 이 얘기하면 13일의 금요일 저주나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에 나오는 성대 지키는 비밀 결사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신비로운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그런 신화적인 얘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아주 냉혹한 정치 그리고 돈의 논리가 어떻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직을 무너뜨렸는지에 그 진짜 속사정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2001년에 바티칸에서 발견된 문서 하나가 700년간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이 얘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죠. 템플 기사단은 정말 교리를 저버린 타락한 이단 집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돈과 권력을 독점하려는 강력한 국가의 의도적인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중세시대의 신앙, 정치, 경제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그 맨알구를 보게 될 겁니다. 기사단이 어떻게 중세의 월스트리트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먼저 이 템플 기사단이라는 조직이 대체 어느 정도의 세력이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시작은 정말 미미했더라고요. 1119년에 기사 9명이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그리스도의 가난한 기사들이 시초였으니까요. 정말 소박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단체가 불과 100년 만에 유럽 전역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된 거죠? 모든 위대한 시작에는 강력한 스폰서가 있죠. 당시 유럽 최고의 명망가였던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두스가 이들을 막 홍보하고 교황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이들에게 부여한 특권이 정말 파격적이었는데요. 바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권리랑 면세 특권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유럽 어느 왕에게도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오직 교황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국가 안의 국가가 된 셈이었어요. 아니 당시 왕들 입장에선 자기 땅에 있는 조직한테 세금도 못 걷는다는 걸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으니까 묵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되죠. 특히 1291년에 십자군이 성지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기사단의 군사적인 존재 이유는 좀 희미해졌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때 그들의 경제적 힘은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한 칼잡이들이 아니라 사실상 유럽 최초의 다국적 은행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런던에 사는 순례자가 예루살렘까지 그 많은 현금을 들고 가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템플 기사단 런던 지점에 돈을 맡기면 증서를 써주고 그 증서만 가져가면 예루살렘 지점에서 바로 현금으로 내주는 식이었던 거죠. 이건 거의 현대 환전 시스템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국제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최초로 구축한 거죠. 그들의 지분은 유럽 전역과 지중해에 촘촘하게 퍼져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왕이나 귀족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파리 지부는 프랑스 왕실의 재정을 대리 관리하는 말하자면 중앙은행 역할까지 했으니까요. 동시에 왕의 모든 재정 상황을 혼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점점 위험한 관계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막강한 부와 독립성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양날의 검이 된 거죠.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프랑스의 야심가 필리프 4세의 눈에는 이들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눈의 가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사단이 너무 부유하고 독립적이었던 게 문제였군요. 미남왕이라는 별명과는 달리 자료를 보면 굉장히 냉혹하고 집요한 군주였더라고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필리프 4세는 프랑스를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은 컸지만 국고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플랑드로와 계속 전쟁을 벌이느라 재정이 거의 파탄 직전이었죠. 자료에 나온 당시 프랑스 왕실의 수입 지출 내용을 보니까 만성적인 적자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프 4세가 돈을 구하기 위해 썼던 방법들이 참 약탈적이었어요. 화폐에 섞인 은 함량을 줄여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즘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일으킨 거잖아요. 위조지폐범 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1306년에는 프랑스 내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고 그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이탈리아 상인들이었고요. 말 그대로 쥐어짤 수 있는 곳은 다 쥐어짠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돈이 부족하자 그의 눈은 왕국 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한 현금 창구. 바로 템플 기사단이었군요. 심지어 필리프 4세 본인이 템플 기사단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채무자였다는 사실은 정말 드라마틱한 설정 같아요. 자료에 나온 일화를 보니 1303년에 파리에서 폭동이 났을 때 왕이 어디로 피신했나 했더니 자기가 돈 빌린 채권자인 템플 기사단 본부로 도망쳤더라고요. 왕으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 같은데요. 돈 문제랑 자존심 문제가 뒤섞인 거죠.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필리프 4세는 왕권은 신이 내린 것이며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교황 직속 기구인 템플 기사단을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직접 심판해서 처단한다면 신앙의 수호자라는 명분까지 얻으면서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밝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자료를 보면 정말 영화 같아요. 한 달 전에 전국의 관료들에게 비밀 봉인된 명령서를 내려보내고 약속된 날 새벽에 프랑스 전역에서 동시에 기사단원들을 체포했다고요. 기사단 총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가 체포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왕이랑 같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랬다면서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황 직속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체포한 뒤에 씌운 혐의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비리를 저질렀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마 숭배 집단으로 몰아갔더라고요.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형의들이었죠.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입단식 때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발로 밟는 등 예수를 부정하게 했다는 신성모독. 둘째, 바포메트라는 염소머리 형상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우상숭배. 이 바포메트라는 이름은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를 프랑스식으로 와전시킨 이름으로 추정되는데 기사단이 이슬람과 내통했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 같은 성적 문란 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그들이 증거를 만들어낸 방법은 끔찍한 고문이었군요. 팔을 뒤로 묶어서 공중에 매달았다가 떨어뜨리거나 발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불에 지지는 등의 고문을 가해서 원하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총장 자크 드 몰레조차 그 끔찍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필리프 4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백을 온 유럽에 퍼뜨리며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교황을 압박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였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교황이 등장하는데 당시 교황 클레멘스 5세의 입장이 참 난처했겠어요. 프랑스 출신인데다 교황청 자체가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에 머물던 시기였잖아요. 이른바 아비뇽 유수 시대라 필리프 4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그럼 처음부터 왕의 편을 들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격분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교황 직속 기사단을 체포했으니까요. 교황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하지만 필리프 4세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들이밀면서 압박하자 교황은 궁지에 몰립니다. 결국 이단 옹호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 전역의 군주들에게 템플 기사단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사실상 필리프의 불법적인 행동을 사후에 승인해 준 꼴이었습니다. 교황은 그저 힘없는 꼭두각시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2001년에 발견됐다는 그 문서가 모든 걸 뒤집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신홍양피지. 이건 정말 역사의 반전이라고 할 만한데요.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서 한 역사학자가 발견한 이 신홍 양피지는 1308년, 그러니까 기사단이 체포된 다음 해에 교황이 직접 파견한 추기경들이 신홍성에 갇혀있던 기사단 최고 지도부를 따로 신문한 공식 기록입니다. 아, 왕의 고문이 배제된 상태에서요? 교황의 대리인들이 직접 진실을 확인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신문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혐의를 인정했나요? 일단 십자가에 침을 뱉는 행위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건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만약 이슬람에게 포로로 잡혀 배교를 강요당하는 극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모의훈련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입 기사들의 절대적인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한 충격 유법의 성격도 있었다고 진술했죠. 그럼 700년 동안 교황은 기사단을 해체시키고 총장은 화형당하도록 내버려둔 비겁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들을 사면했다는 공식 기록이 버젓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세상에 알려주지 않은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교황의 색사들은 기사단 지도부의 해명을 듣고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홍 양피지에는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자크 드 몰레와 기사단 지도부의 죄를 사하고 파문을 철회하며 그들을 다시 교회의 품으로 받아들인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기사단 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일부 잘못된 관습만 개혁해서 존속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필리프 4세는 이 교황의 판결을 철저히 묵살하고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개혁된 기사단이 아니라 사라진 기사단과 그들의 막대한 재산이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역사가 통째로 뒤집히는 이야기네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을 권력자가 그냥 덮어버린 거군요. 결국 필리프 4세는 자기 뜻대로 기사단을 해체시키고 마는군요. 군대를 동원해서 비엔나 공의회를 압박하고 기사단 해산을 강행합니다. 이단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이미 조직의 명예가 너무 더럽혀져서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다는 식이었죠.
기사단의 재산은 명목상 다른 기사단인 구호 기사단에게 넘어갔지만 필리프 4세는 재판 비용과 왕실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명목으로 알짜배기 재산을 대부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장이었던 자크드 몰레는 어떻게 되나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조용히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14년 3월 18일 선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외칩니다. 우리가 했던 자백은 모두 고문에 의한 거짓이었다. 템플 기사단은 결백하며 우리는 순교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요. 분노한 필리프 4세는 재판도 없이 그를 그날 저녁 바로 파리의 생강에 있는 섬에서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바로 그 화형대 위에서 그 유명한 저주가 나왔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불길 속에서 자크드 몰레가 교황 클레멘스 그리고 국왕 필리프 1년 안에 너희 모두 신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그 이야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저주는 현실이 됩니다. 불과 한 달 뒤에 교황 클레멘스 5세가 급사하고 그해 11월에는 필리프 4세마저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사고로 사망하죠.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14년간 필리프의 아들 셋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지만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서 300년간 이어져 온 카페 왕조의 직계 혈통이 끊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가 프랑스 왕이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오는 100년 전쟁의 빌미가 되고요. 이 템플 기사단 체포 사건이 정말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미신의 시작일까요?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정확히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이니까요. 그런데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그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은 그걸 일종의 현대판 신화로 보고 있습니다. 1900세기 이전의 어떤 문헌에서도 템플 기사단의 체포일과 13일의 금요일의 불운을 연결짓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숫자 13에 대한 공포랑 금요일에 대한 공포는 각각 따로 존재했지만 이 둘이 합쳐져 공포의 대명사가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07년에 나온 소설 13일의 금요일이 대중적으로 유행시킨 거고 거기에 다빈치 코드 같은 책들이 이 템플 기사단 이야기를 엮으면서 그러면서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굳어진 거죠.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과 대중적인 미신이 절묘하게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아주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요. 템플 기사단의 몰락은 어떤 신비로운 저주나 이단 행위 때문이 아니라 결국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절대 권력의 돈과 야망에 의해 희생된 사법살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신홍 양피지의 발견은 이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무력한 꼭두각시 왕으로만 여겨졌던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고 기사단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세속 군주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니까요. 이처럼 역사란 새로운 자료 하나가 발견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미신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진실과 정의를 얼마나 쉽게 왜곡하고 파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의 서늘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비참하게 해체됐지만 포르투갈에서는 기사단이 살아남았다면서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포르투갈의 디니스 왕은 교황을 설득해서 템플 기사단의 조직과 자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새로운 기사단을 만듭니다. 바로 그리스도 기사단이죠. 이들은 박해를 피해온 다른 나라의 템플 기사단원들까지 받아들여 그 명맥을 이었고 훗날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스코다가마 같은 항해가들의 배에 그려진 붉은 십자가가 바로 이 그리스도 기사단의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템플 기사단의 진짜 유산은 어딘가에 숨겨진 성배나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구축했던 국제 금융 네트워크와 조직 운영의 노하우가 그리스도 기사단으로 이어져 대항해 시대를 열고 결국 오늘날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씨앗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